안녕하십니까. 송이송이 라디오의 김송이입니다. 오늘은 8월 17일 사랑과 죽음을 테마로 하는 33번째 방송 비운의 양귀비와 현종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사치가 난무하고 온 천하의 권력이 현종과 양귀비의 손에 있던 절정의 시기 755년 양귀비는 마해역에서 분노한 민심과 왕실 호위병 손에 맡겨졌고 현종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라져갔습니다. 그때의 처절한 심경을 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군왕은 얼굴 가린 채 차마 구하지 못하고 고개 돌려 피눈물 흘리네. 양귀비가 죽고 그녀를 그리워하던 현종의 사랑을 묘사한 백거이의 장안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헤어질 때 간곡히 하는 말이 둘만 아는 맹세의 언약이었다. 7월 7일 장생전에 인적 없는 깊은 밤 속삭이던 그 말. 하늘에선 비익조가 되고 땅에선 열리지가 되어 천지 다해도 이 사랑은 영원히 끊이지 않으리. 757년 현종은 양귀비가 사라지고 없는 장안의 연못 앞에서 그녀를 그리워합니다. 백거이의 장안가 그 식구에서는 눈과 날개가 각기 하나씩 뿐이라 암수 한 쌍이 만나야만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날 수 있다는 비익조, 뿌리가 서로 다른 나무가 하늘에서 만나 비로소 합쳐진다고 하는 열리지, 비익조와 열리지가 되자는 양옥정과의 약속이 그려집니다. 그 약속처럼 762년 현종은 마침내 천상의 양옥정을 만나러 두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절절한 식구는 어떻게 왜 나오게 되었을까? 당 현종은 국정을 잘 돌보던 형군이었죠. 총애하던 무예비를 잃고 화청지라는 연못에서 외롭고 쓸쓸히 상심하던 중에 양옥정을 발견합니다. 21세의 양귀비는 아들 이모의 부인으로 그러니까 현종의 며느리였는데요. 그때 현종의 나이 53세, 현종은 양귀비에게 완전히 매혹됩니다. 현종은 며느리를 곁에 두기 위해 묘책을 마련하죠. 도가로 출가하게 한 후 다시 자신의 귀로 맞이하게 되는 묘책을 말입니다. 화려한 연애 속이 쾌락, 아첨으로 가득한 가운데 사치, 애욕인지 사랑인지 그 경계를 오가며 양귀비에게만 집중했던 현종. 그 당시 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산천 궁녀 뒤로 하고 총애는 양귀비에게만 쏟아지는데 형제자매 모두 어여삐 여겨 가문의 광채가 나니 세상 부모는 아들보다 딸 낳기를 중히 여겼네. 그가 매혹되어 있었던 것은 사랑의 중독이었을까 아니면 늪에 빠졌던 것일까? 그렇다면 현종에게 양귀비는 어떤 존재였을까? 어떻게 그 긴 시간 동안 양귀비 이외의 삼천 후궁에겐 눈길 한번 주지 않을 수 있었을까? 시생과 질투, 부패와 타락, 탐과 놀이가 난무하도록 그녀가 권력의 시선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꼭 그녀의 외적 아름다움에만 국한된 일이었을까? 현종이 과연 그녀의 하얀 얼굴, 풍만한 몸 그런 것에만 매였단 말일까? 여기에는 현종의 소년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종은 할머니인 측천무가 집권하고 있던 무렵 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측천무는 현종의 어머니를 비롯한 당 예종의 지지 세력을 여럿 죽였습니다. 현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는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던 만기군을 움직이는 한편 우린군까지 장악한 다음 고모인 태평공주와 손을 잡아 군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당륜 정변이죠. 현종이 한없이 총애하던 문혜균이 죽고 그는 몹시도 우울한 시간을 보내고 그때 그는 인생의 무상함과 쓸쓸함을 토로하고 있었을 무렵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양귀비, 그녀는 유독 문혜균을 닮아 있었다고 합니다. 포악한 측천무에 대한 소년기의 기억 그리고 어머니를 잃었던 애절함을 각인하던 현종에게 그녀는 그리운 어머니였고 첫사랑이었고 어떤 일도 눈감아줄 수 있는 친구였으며 살뜰하고 예민하게 자신을 살펴줄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더러는 음악과 예술 안에서 농염한 여인으로 탄생되었고 더러는 시를 함께 읊조릴 줄 아는 여인. 그녀는 현종의 해어화로 호칭될 만큼 현종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듣는다면 서로 혼연일체가 되는 법이고 바로 그때 천국을 만나는 법이죠.
현종에게 양귀비는 해어화, 현종의 말을 잘 이해하고 공감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답답한 국정, 인간의 시샘 속에서 권력을 가졌지만 그 권력에 언제든 반기를 들 세력이 있었다는 것, 그것을 뒤로 한 채 그녀에게만 몰입했던 순간 그들의 행복은 절정을 이루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현종은 무능한 군주였을까? 당대의 현종은 당대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진 황제였습니다. 결코 우매한 군주가 아니었죠. 인재등용, 제도개혁, 국방력, 외교 강화로 탁월한 통치력을 보여주었던 황제였습니다. 그러나 736년에 그 유명한 이인보가 재상의 일원이 되어 명신들을 몰아냅니다. 그는 지금까지 장성 안쪽에 내지 절도사직을 문신이 아닌 장군이 담당하게 함으로써 권력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정치 세력의 등장을 아예 막고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의 현종은 상당히 검소한 황제였었지만 이 시기 즈음부터는 검소함이 사라지고 화려한 황제의 생활을 영위하기 시작합니다. 741년에 연호를 개원해서 첨보로 바꾼 이후로 현종의 후반 치세를 두고 첨보난치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외정복 전쟁에서는 유명한 고구려 출신 당나라 원정군의 고선지가 서역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면서 72개 국가를 정복하는 등 당나라의 팽창주의를 이어갔고 당나라가 아시아 전체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나 첨보난치 때 알록산이 난을 일으키면서 현종의 위상은 완전히 추락합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고 있던 두보는 황제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드는 간신배에 대한 분노감을 터뜨리는 시를 쓰는데요. 중국 당대의 시인이었던 두보는 붓을 대고 글을 지으면 마치 신들린 듯 하더라 라고 말할 만큼 대단한 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당나라 통치 계급의 무절제한 안일, 사치와 향락으로 일관하며 부정과 부패로 국가가 민정을 살피지 못함에 대해 다음과 같이 풍자하는 시를 썼습니다. 귀족들의 붉은 대문 안에는 술과 고기가 썩어 냄새를 피우고 있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가 뒹굴고 있다. 이렇듯 영화로움과 찢어지는 가난이 지척을 두고 나누어지고 있으니 그 처량한 느낌을 이루다 말할 수가 없구나. 그 당시 두보는 너무나 궁핍하고 가난하여 실제로 그의 자식이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음을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자식이 추위와 굶주림으로 아픈데 그가 바라본 군주는 한 여인에게만 몰입하고 있었던 거죠. 모든 인간의 삶을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란 없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란 것은 늘 언제나 함께하는 법. 그러나 현종이 망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는 권력자로서 무슨 짓을 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자다운 사람이어야 했다는 사실, 그녀에게만 집중하는 동안 제대로 된 참모는 찾아내야 했었다는 사실, 한 나라는 한 집안을 다스리는 일도 아니기에 나에게 가까운 인척, 친척이라고 해서 항상 믿을 수 있는 인재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것, 모든 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란 간신배들의 달콤한 속삭임이 지옥을 불러오는 화신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인간은 관성의 법칙대로 살아가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사치와 향락이라는 달콤함에 빠지면 그 주변은 볼 리가 없고 결국 측근의 부패와 횡포는 결국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한 여인조차도 지켜내지 못하는 나락에 빠지고 만다는 것을 말이죠.